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의 화려한 궁전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이 든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이 여인의 죽음으로 3세기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막을 내렸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었죠.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책,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절세미인의 이미지, 두 명의 로마 장군을 유혹한 요부의 모습은 사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로 남성들을 사로잡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7개 언어를 구사했고 철학과 수사학에 정통했으며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번영시킨 뛰어난 통치자였거든요. 그녀의 진짜 힘은 외모가 아니라 지성과 전략적 사고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은 전설과 신화 속에 가려진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모습, 그녀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9년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일 삼각주에 건설한 곳으로 당시 지중해 세계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죠. 그녀가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세운 왕조였어요. 이미 3세기 동안 이집트를 통치해온 이 왕조는 그리스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간 결혼을 반복했고 권력 다툼으로 인한 살인과 배신이 일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는 그녀가 7번째였어요. 그녀에게는 2명의 언니, 베레니케 4세와 아르소네 4세, 그리고 2명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14세가 있었죠. 이 가족의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큰언니 베레니케는 권력을 잡았지만 친아버지에게 살해당했고 둘째 언니 아르소네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 자신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클레오파트라는 특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방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죠. 그녀는 가족 중 처음으로 통역사 없이 이집트어를 구사했고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등 최소 7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천문학과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자 18세의 클레오파트라는 전통에 따라 10세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남동생 뒤에는 포티누스, 아킬라스, 테오도투스라는 3명의 야심찬 고문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린 왕을 조종하여 클레오파트라를 권력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안정을 위해 로마와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어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한 초강대국이었고 이집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교 노력은 오히려 그녀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21세의 젊은 여왕은 동생의 세력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시리아로 망명해야 했죠. 이때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라는 두 거물이 권력을 놓고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오랜 친구였고 카이사르에게 패배한 후 이집트로 도망쳐왔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고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이면 카이사르의 적이 되고 거부하면 로마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거든요. 결국 테오도투스가 냉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죽은 자는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요. 폼페이우스가 이집트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척하던 이집트인들은 그를 배에서 끌어내려 참수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폼페이우스를 쫓아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적의 머리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런 비열한 방식에 분노했죠. 그는 곧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고문들을 처형하고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동생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칠리아 상인 아폴로도루스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간 그녀는 양탄자를 파는 상인으로 위장해
궁전에 들어갔죠. 아폴로도로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간 큰 자루를 가죽끈으로 묶어 카이사르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자루가 풀리고 그 안에서 젊은 여왕이 나타났을 때 카이사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란 유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유창한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자신의 정성을 주장했고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카이사르를 매료시켰습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분노했고 이집트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성전으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결국 로마의 지원군이 도착했고 나일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젊은 파라오는 강에서 익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을 따라 2달간 여행을 떠났어요. 400척의 배로 이루어진 화려한 선단이었죠. 이 여행 중에 클레오파트라는 임신했고 기원전 47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라고 지었고 사람들을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고 불렀어요.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아들과 함께 로마를 방문했어요. 카이사르는 그녀를 자신의 별장에 머물게 했고 심지어 여신 비너스 신전에 그녀의 황금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 귀족들은 이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카이사르에게는 이미 로마의 정식 부인이 있었고 외국인 여왕과의 관계는 공화정 로마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거든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이사르는 23군데 칼에 찔려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고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갔죠.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크 안토니우스와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정치를 구성했어요. 이들은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추적해 격파했고 로마 제국을 셋으로 나누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1년 동방 속주를 관리하던 마크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터키의 타르수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번에도 화려한 연출로 상황을 뒤집었어요. 그녀는 금으로 장식된 선미와 은으로 만든 보라색 돛을 가진 화려한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배 위에서는 피리와 플루트 소리가 울려 퍼졌고 클레오파트라는 여신 비너스로 분장하고 향료가 가득한 가운데 비단 쿠션에 기대어 있었죠. 이 장면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타르수스의 모든 시민들이 해변으로 몰려 나왔고 마크 안토니우스는 혼자 광장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어요. 마크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태양을 의미하는 알렉산더 헬리오스와 달을 의미하는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였죠. 마크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 상황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여동생 옥타비아를 마크 안토니우스와 결혼시켰어요. 이 정략 결혼으로 마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동맹이 강화되는 듯 보였지만 마크 안토니우스의 마음은 여전히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37년 마크 안토니우스는 다시 동방으로 돌아왔고 안티오크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재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로마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지만요. 그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시리아, 키프로스, 크레타 등 광대한 영토를 선물했고 이집트는 다시 한번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 한 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화려한 의식에서 마크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왕들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쌍둥이들도 각각 광대한 영토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어요.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옥타비아누스는 분노했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영토를 외국 여왕에게 넘겨주고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로 선포했다는 것은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설득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마크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부 해안의 악티움에서 운명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맞붙었어요. 전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배들을 이끌고 전장을 이탈했고 마크 안토니우스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 결정은 치명적이었죠. 남겨진 병사들은 곧 항복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거짓 승리를 선언했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는 패배의 충격에 빠져 술과 우울에 빠졌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 의사와 함께 고통 없는 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독을 죄수들에게 실험했고 가장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독을 찾았죠. 기원전 30년 8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은 마크 안토니우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칼로 배를 찔렀어요.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고 그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여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영묘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마크 안토니우스는 창문을 통해 끌어올려졌어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옥타비아누스와 협상하라고 부탁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전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마크 안토니우스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후 궁전으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는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이지만 최근 학자들은 그녀가 미리 준비한 독약을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뱀에게 물려 죽으면 고통스럽고 죽음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소파 위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시녀도 함께 죽어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대로 마크 안토니우스 옆에 그녀를 묻어주었습니다. 카이사리온은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으로 살해되었지만 다른 세 자녀는 옥타비아에 의해 양육되었죠. 개인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미모로 권력을 얻은 여성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녀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한 탁월한 정치가였던 거죠. 7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철학과 과학에 정통했으며 복잡한 국제정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그녀의 진짜 무기는 지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왕국과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오늘은 전설 속 여인이 아닌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 명의 탁월한 통치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